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프린트물 다 가지고 오셨죠? 프린트물 1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예, 보시게 되면, 9번입니다.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서 이 부분이 상당히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인데요. 자, 그럼 우리가 지금 보고 계시는 게 물권인데, 자, 물권법 할 때 요 물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물건 자체를 직접 지배를 해서 어떤 이득을 얻게 되는 이런 권리를 물권이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물권은 채권보다 훨씬 더 강력하니까 물권은 법으로 딱 정해 놓습니다. 요것만 물권입니다라고 해서 요를 딱 정해 놓으면 사람들이 덜 헷갈릴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법정주의 원칙상 우리 민법상 인정되는 물권의 종류가 8개입니다. 그게 제일 먼저 점유권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점유권이란 권리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면 인정이 되는 물건, 그게 바로 점유권입니다. 그래서 점유권이 나오면 도둑놈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둑도 물건을 훔쳐가서 현재 물건을 사실상 지배한다. 그러면 도둑한테도 점유권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도둑놈이 물건을 정당하게 지배할 수 있는 그런 권리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처럼 물건을 정당하게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뭐라고 부르냐라고 하면 그런 물건을 본권이라고 요래 부릅니다. 그래서 점유권 빼놓고 나면 나머지는 전부 본권입니다. 그럼 본권에 해당되는 대표 선수가 소유권, 즉 소유자는 물건을 정당하게 지배할 수가 있는가? 예, 소유자니까. 그래서 우리 민법 211조를 보면 소유자는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물건을 자유롭게 사용, 수익, 처분 다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유권을 완전 물권이다라고 요래 부르기도 합니다. 그럼 완전 물권이 있으면 대응되는 개념인 불완전한 물건들도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들을 요래 부릅니다. 제한 물권이다라고 요래 부르고, 요 제한 물권은 사용, 수익은 가능하지만 함부로 처분을, 즉 팔지를 못하는 권리를 용익물권이라고 부르고요.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지전에서 요래 3개입니다. 지상권이니 지역권이니 전세권이니 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용수익은 안 되지만 나중에 자기가 빌려둔 돈을 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처분을 할 수 있는 이런 물건을 담보물권이다라고 요래 부르고, 담보물권에는 3개가 있습니다. 저질유해서 유치권, 질권, 저당권에서 이렇게 3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요 소유권 여기서는 제가 점유취득시효 해서 우리 법률 규정에 의해서 물건을 취득하는 요 내용이 상당히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그림 6개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취득시효는 거의 반 이상 완성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 외에 소유권에서는 원래 물건은 한 개의 물건에 소유자가 한 명이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계속 설명을 드렸는데, 하나의 물건에 소유자가 2 이상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공동소유다라고 요래 부르고요. 공동소유에서는 그 263, 264, 265 해서 조문이 제일 핵심적인 조문입니다. 이거를 기억을 하셔야지 공동소유의 문제가 이제 풀립니다. 안 그러면 이거 암기가 안 되면 문제 자체가 풀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263조는 공유 지분 처분은 어떻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자유롭게 할 수가 있다. 반면 265조에 나오는 공유 물처분 변경은 어떻게 하는데,
지분하고 물은 다르죠. 예, 그래서 지금 자, 값을 두 사람이 이렇게 2분의 1씩 요 토지를 하나 공유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겁니다. 소유자들이 갖는 각각의 목. 자, 요거를 지분이다라고 부르고, 요 지분은 자유롭게 처분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 공유의 경우에는 소유자는 여러 명인데 물건이 하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얘가 함부로 팔아버리면 이 사람의 소유권이 침해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264조를 보니까 공유물 처분 변경은 공유자 전원 동의해라. 그리고 265조의 공유물의 관리 행위는 지분 과반수로 정해라. 그리고 공유물의 보존 행위는 각자가 단도할 수 있다라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공동 소유의 기초가 되는 조문들이니까 요거는 꼭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됐고. 자, 그리고 용익 물건은 우리 차차 가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담보 물건도 유치권이 나오면 카센터 주인이 가지는 권리구나. 카센터 주인이 차 수리해주고 그 돈 받을 때까지 차 내주는 걸 거부할 수 있는 권리, 그게 유치권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질권은 전당포 주인이 가지는 권리가 질권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당권은 제일 많이 쓰는 저당권, 이거는 은행입니다. 우리가 은행 가서 자,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 빌린다라는 겁니다. 담보대출, 그게 저당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얘들입니다. 담보물건들은 공통적으로 이런 성질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담보물건에 공통으로 자, 있을 유자입니다. 있는 성질에서 그게 담보물건의 통유성에서 요래 나옵니다. 그래서 담보물건의 통유성은 일단 담보물건은 부종성이라는 게 있다. 그리고 수반성이라는 것도 있고 불가분성이라는 것도 있고 제일 중요한 물상대위성이라는 거. 그러니까 대신하는 물건. 자, 위에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성질을 물상대위라고 그러는데, 물상대위는 지금 곧 또 나옵니다. 예, 그래서 물상대위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보험금, 보상금. 예, 됐죠? 예, 그래서 지금 그거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물상대위입니다. 자, 그러면 요런 내용들을 우리가 일단 담보물건을 보려고 그러면 기초적으로 이 정도는 알고 좀 들어가자라는 겁니다. 이런 내용 말씀을 드렸고, 자,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이제 저당권을 자, 이제 본격적으로 봅니다. 예를 들자면, 자, 요렇게 집에, 갑이란 사람이 자기 집에 은론회에 가가지고 돈을 1억을 빌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사람이 은행이 채권자, 돈 빌려준 애, 그리고 요거 돈 빌린 사람, 요 사람이 채무자. 근데 은행이 그냥 돈 안 빌려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 너가 이 돈 떼먹을 수 있으니까 자, 너가 안 갚더라도 나는 이거 좀 네 집을 직접 지배해가지고 내가 1억 좀 회수해 가야 되겠다. 요 권리가 바로 뭐다라는 겁니까? 저당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담보물건인 저당권을 요지로 설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요 사람입니다. 은행. 얘는 저당권자입니까? 저당권 설정자입니까? 네, 권자. 설정자는 주인입니다. 그래서 요 집주인, 야가 채무자 겸 저당권 설정자가 되는 거고요. 자, 얘입니다. 돈 빌려준 애. 얘가 이제 갑의 집에 저당권이라는 권리를 가지는 자다라고 해서 야가 저당권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억. 요 돈, 요거는 얘 입장에서 보면 채권에 해당이 되고 얘 입장에서 보면 뭐가 되는 겁니까? 채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채권이 아니라 저당권이라고 하는 담보 물건에 의해서 담보가 되어지는 채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피담보 채권이라고 요래 부르는데, 얘 저당권에서는 그냥 채권 나오면 그게 전부 피담보 채권입니다. 아무 소리 안 해도. 예? 그래서 어려우면 그냥 이거 빼고 읽으면 자, 됩니다. 예? 채권 빌려준 돈. 그리고 얘 입장에서 보면 이게 피담보 채무. 이렇게 부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기본적인 틀인데, 자, 요쯤 해놓고 우리 요거 한번 볼게요. 예를 들자면,
자, 갑이라는 사람이 땅 주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토지의 소유자다. 그런데 자, A은행에서 갑한테 돈을 한 1억 빌려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피담보채권 요걸 담보하기 위해서 요 땅에다가 저당권을 설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얘가 돈을 안 갚으면 뭡니까? 이 저당권 실행 경매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 팔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요 토지 위에 자, 을이 건물을 지어놓은, 을이 건축한 건물이 한 채가 있더라는 겁니다. 자, 이거 은행은 만약 얘가 1억 안 갚으면 얘가 이거 받기 위해서 이거는 당연히 경매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마침 보니까 땅 위에 뭐가 있다라는 겁니까? 얘 건물. 얘도 함께 덤으로 같이 경매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자, 갑의 토지 위에 병이라는 애가 나무를 한 그루 심어놨다라는 겁니다. 수목. 뭐 여러 그루 같으면 수목의 집단 다 좋습니다. 그래서 자, 요 경우에 자, A은행은 갑이라는 애가 돈을 안 갚으면 이거는 당연히 경매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이 땅 위에 있는 마침 이게 금나무입니다. 예, 금사과가 주렁주렁 열리는. 됐죠? 못 보셨죠? 예, 예. 오늘 수업 마칠 때 계시면 잘하면 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안 그러면 2월 말쯤 한번 보시든지. 예, 그래서 요게 요 나무 이것도 함께 경매할 수가 있겠는가. 그리고 이번에는 자, 갑의 토지의 정이라는 애가 이렇게 예,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은행은 얘가 돈을 안 갚으면 이것도 함께 다 팔아치워 버릴 수가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럼 이건 결국은 얘들입니다. 건물이며 수목이며 농작물이며 이런 것들은 토지하고 독립한 물건인가 아니면 토지의 구성 부분에 불과하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이게 서로 다른 물건이다라고 하면 이건 손을 못 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은행 가서 제 집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돈을 빌렸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돈을 안 갚았습니다. 그러면 은행은 제 집 경매하겠죠. 근데 경매해봤자 이거 빌려준 돈 회수 다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옆집까지 함께 경매할 수 있습니까? 왜 못합니까? 원래 모진 놈 옆에 있으면 배랑 맞는 거 아닙니까? 그래 옆집 가가지고 야, 당신 옆집 사람이 저당권 설정해가 돈 못 갚아갖고 당신 집 넘어갔다. 그러니까 옆집 사람 잘 사겨라. 해가지고, 자, 이제 한마디 해주고, 경매 못합니까? 예, 못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하고, 제 집하고 옆집은 서로 다른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저당권은 분명히 어디에 설정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까? 제 집에만 설정이 되어 있지, 예, 옆집에는 설정이 안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독립한 물건이니까 저당권의 효력이 안 미친다라는 겁니다. 됐죠? 근데 예를 들자면 제 집을 경매를 하는데 제가 저당권을 설정하고 난 이후에 앞에 현관문 문짝을 갈았다라는 겁니다. 금으로 처발로 놨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 하여튼 문짝만 띄면 예, 집보다 가격이 더 나간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돈 안 갚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은행 경매하겠죠? 경매할 때 제가 딱 가로막고 야 잠깐 문짝은 빼고 집만 경매해. 이거 저당권 설정하고 난 이후에 내가 새로 문짝 금으로 만든 거야. 집만 경매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문짝은 그냥 집의 하나의 구성 부분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자, 그거 기억을 하시면 토지의 저당권의 효력은 건물에는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건 서로 다른 물건이니까 이거는 손을 못 대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갑소유의 토지에 있는 병이 심어놓은 건물. 이거 갑 겁니까? 병 겁니까? 누굴 걸까요? 자, 이거 뭔가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우리 프린트물 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자, 프린트물 8페이지 보시면 2번입니다. 일물일권의 예외에서 그 양괄로 2번입니다. 구성 부분에서 수목 혹은 수목의 집단, 미분리 과실 이런 것들은 예, 그러니까 물건의 구성 부분에 토지의 구성 부분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독립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갑소유의 토지에 병이 나무 심어놨다라는 겁니다. 이 나무에 대한 소유자는 누가 되는 겁니까? 갑이 되는 겁니다.
됐죠? 다만 병이 이거 토지 소유자가 갑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나무 소유자가 갑이 아니라 내 거다. 병 거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독립한 물건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뭡니까? 명인 방법이라든지 임목 등기라든지 이런 걸 갖추면 요거는 독립한 물건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야가 심어놨다라고 하더라도 이건 누구 거 되는 겁니까? 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은행은 이런 경우에 자, 명인 방법이나 임목 등기 이게 없다라고 하면 이것까지 함께 팔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에 경매대가도 자기가 함께 다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작물은 토지의 구성 부분에 불과합니까? 토지하고 독립한 물건입니까? 독립한 물건. 그리고 농작물이 독립한 물건이 되기 위해서는 농작물은 명인 방법을 갖춰야 됩니까? 농작물은 명인 방법도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막 농사 지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항상 건물처럼 야는 독립한 물건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토지 저당권이 안 미친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그걸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즉 토지 저당권의 효력은 요거 토지 외에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겠느냐라는 겁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자 358조 조문 한번 보십시오. 자 12페이지 보시면 자 358조에서 저당권의 효력이 범위해서 요래 나옵니다. 그래 보니까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부합이 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라고 요래되어 있죠. 그러나 이후는 그냥 생략해도 관계없습니다. 볼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이 된 물건, 이거를 부합물이라고 요래 부릅니다. 부합이 된 물건, 그게 부합물인데 부합물이 이겁니다. 독립성이 없는 물건. 됐죠? 이거를 부합물이라고 요래 부릅니다. 그래서 저당권, 이 토지에 대한 저당권 효력은 당연히 뭡니까? 요 부합물에 대해서, 나무에 대해서 당연히 저당권력이 미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전부 다를 경매를 해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그리고 종물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자, 뭐 크게 들어가지 마십시오. 종속적인 물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 이게 토지가 주된 물건이다, 즉 주물이다라고 하면 토지에 딸려있는, 즉 주된 물건에 딸려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종속적인 물건, 종물이라고 요래 부르는데요. 종물은 그냥 부합물, 비스무리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면 다르니까 부합이 된 물건, 종물해서 이렇게 구별을 하겠죠. 엄밀하게 따지면 요거하고 요게 다른데 우리 시험 범위에서는 우리 부합물, 종물에 관한 민법 규정 100조 이게 적용이 안 됩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부합물, 종물 그냥 비슷하구나 라고 하여튼 따라 붙구나, 종속적이구나 정도 생각하시면 큰 문제 없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근데 자 이제 저당권 효력은 독립된, 토지하고 독립된 물건에는 저당권 효력이 안 미칩니다. 근데 이게 만약 부합물이다 혹은 종물이다 이래 되면 저당권 효력은 뭡니까? 당연히 여기에도 효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다 경매하고 여기 나오는 경매 대금에 대해서도 뭡니까? 야가 다 우선 면제 다 받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거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는 요걸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갑이란 사람의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이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자, 그 이후에 갑의 토지, 저당권이 설정된 갑이 토지 위에 부합물, 종물 이게 생겼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도 만약 갑이 돈을 안 갚으면 저당권자는 이거 함께 경매할 수가 있겠는가? 즉 예를 들자면 갑의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에 이미 부합물, 종물이 있는 이런 상태에서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이 됐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만약 얘가 돈을 안 갚는다라고 하면 저당권자는 당연히 뭡니까? 저당권 실행 경매, 이거는 뭡니까? 부합물, 종물도 저당권이 미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를 다 경매하는 게 가능할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에는 아직 부합물, 종물이 없습니다. 자, 근데
그 저당권이 설정되고 난 이후에 부합물, 종물, 요게 새로 생겼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도 저당권 효력이 여기에 효력을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 그게 문제다라는 겁니다. 자, 찍으십시오. 미친다, 안 미친다? 예, 미칩니다. 예, 미치지 말고, 예, 미칩니다. 예, 그래서, 예, 부합물, 종물에는 저당권 설정 전후 불문하고 언제나 저당권력이 미칩니다. 자, 그러면 우리 358조를 자, 358조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부합이 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라는 요 말 나오죠. 자, 요거를 요래 한번 좀 고쳐보죠. 저당권의 효력은 그 뒤에다가 이렇게 꺽쇠 표시해 갖고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권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자, 저당권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라는 요 말을 하나 씁니다. 불문하고 저당 목적물에 부합이 된 물건 종물에 미친다라고 해서 요렇게, 예, 그러니까 요 저당권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라는 말을 이렇게 저당권 효력은 뒤에다가 요리 좀 써놓으십시오. 그리고 그 내용이 우리 밑에 보시면, 자, 부합물 종물에서 저당권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효력이 미침이라는 말 나오죠. 그리고 그거를 요령껏 조문에 직접 한번 요래 써보십시오. 358조에다가 자, 그걸 써놓은 상태에서 제가 다시 읽을게요.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권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저당 부동산에 부합이 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라고 해서 요렇게 앞으로는 계속 요렇게 읽으십시오. 없더라도 직접 써놓은 거 고래 좀 읽어보시게 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거 됐고, 자, 그리고 358조는 아주 중요한, 이거 358조는 대단히 중요한 조문인데요. 자, 이제 그 밑에 359조 요거는 조금 난이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시험에 거의 출제가 잘 안 되는데, 자, 한번 보시죠. 일단 자, 우리 여기 용익물권하고 담보물권에서 용익물권은 물건 자체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이런 권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수익의 일환으로서 과실수취권 혹은 뭐 과실취득권 요게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사용, 수익하는 사람이 그 물건으로부터 생기는 과일도 함께 따먹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자, 소유자도 물건을 사용, 수익하니까 소유자도 자기 소유에 뭐 과수원이 있다라고 거기에 나오는 사과를 뭡니까? 따먹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소유자 말고도 이런 애입니다. 자, 그 과수원의 지상권, 이 지상권자, 이런 거, 지상권자니 혹은 전세권자니 하는 이런 애들도 용익물권자 아닙니까? 사용, 수익하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과실수취권, 얘들도 가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당권자는 물건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자, 저당권자는 과실을 수취할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 예를 들자면, 제가 과수원을 하나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과수원을 은행에 담보로 정하고 제가 돈을 한 2억 빌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제 과수원에 열리는 사과, 은행 직원들이 와서 다 따먹습니까? 야, 저 저당권 설정했다. 그러니까 오늘 사과 따먹으러 가자. 그래서 안 되죠. 왜냐하면 저당권은 담보물권이니까 사용 수익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사용 수익 하는 사람이 사과, 과실도 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저당권에는 원칙적으로 저당권은 과실에 대해서는, 사과에 대해서는 손을 못 댄다라는 겁니다. 다만 저당권자도 제가, 즉 소유자가, 자, 돈을 갚아야 될 시점에 돈을 안 갚더라는 겁니다. 그럼 경매해야 되겠죠? 그래서 경매를 할 때는 사과까지도 함께 다 압류를 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 다 팔아가지고 뭡니까? 거기 나오는 즉 돈에서도 지가 빌려준 돈을 우선 면제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결론. 자, 원래
은행 직원들은 자, 과수원에 저당권이 설정이 됐다라고 하면 사과나무에 손댈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용의권이 아니니까 저당권은 사용 수익하지 않으니까 손을 못 댄다라는 겁니다. 다만 자, 이제 자기가 빌려준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 자, 사과까지도 함께 경매할 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된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그게 359조입니다. 조문 보십시오. 자, 과실에 대한 효력에서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에 저당권 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미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이거 잘 뜯어볼게요.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에 예, 저당권 설정자가 그 부동산부터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미친다라고 요래되어 있으니까 저당권 효력은 자, 저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기 전에는 과실에 대해서 효력을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안 미친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결국 저당권자는 과실 수취권이 없는 겁니다. 사과 못 따먹습니다. 다만 자, 자기가 빌려준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 이제 원래 경매를 하려고 그러면 자, 경매 절차는 압류, 매각, 배당입니다. 압류하고 경매하고 배당하고 그 순서입니다. 예, 그래서 일단 경매를 하기 위해서 미리 압류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압류하는 방법은 거기 등기하는 방법이에요.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되면 압류 효력이 생기니까요. 예, 고래 등기가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과실에 대해서도 뭡니까? 저당권이 미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함께 팔아가지고 예, 자기가 빌려준 돈을 회수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359조인데요. 뭐 359조는 크게 잘 나오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밑에 한번 볼게요. 정리해 놓은 거. 동그라미 2번에서 과실에 대해서는 저당권이 원칙적으로 안 미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저당물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에는 효력이 미친다라고 요래 나오죠. 그래서 이처럼 압류 후에는 과실에 대해서도 저당권에 미쳐서 그것도 함께 경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359조 그쯤 보시면 되고요. 자, 3번 물상대위, 즉 가치 변형물에 대해서는 저당권이 미치느냐라는 겁니다.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친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물상대위입니다. 자, 그러면 자, 물상대위를 제가 여기서 한번 다시 언급을 하고 갈게요. 자, 이런 상태입니다. 은행이 갑한테 1억을 빌려주고 집에 저당권 설정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상태에서 자, 요거 한번 봅니다. 자, 지금 저당권 설정이 된 집, 즉 갑이 요 집을 자, A한테 팔았다라는 겁니다. 요래 되면 자, 그 집에 있던 저당권은 없어지는 겁니까? 같이 따라 붙어가는 겁니까? 따라 붙어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자, 저당권은 자, 집주인이 누가 되든지 간에 저당권자는 받을 돈이 있다라고 하면 끝까지 쫓아갈 수 있습니다. 즉 저당권은 계속 돈 받기 전에는 계속 따라붙어 쫓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런 효력을 자, 추급한다. 추급력이니 추급현이 요래 부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할 때 왜 제가 추노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노비 사냥꾼이라 그러나 하여튼 노비 쫓아가 노비 잡는 애들을 왜 추노꾼 해가지고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그러니까 은행은 저당권은 집주인 누가 되든지 간에 계속 쫓아가는 겁니다. 따라 붙어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당권자는 이제 자기가 빌려 얘가 돈을 안 갚으면 이거 경매해버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번에는 이겁니다. 자, 저당권이 설정된 집에 자, 이게 화재가 나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집 자체가 없어진 겁니다. 집 자체가 없어지니까 야가 가지고 있는 이 집에 대한 소유권도 뭡니까? 당연히 없어지는 거고 등기부도 뭡니까? 다 폐쇄가 돼버리는 겁니다. 물건 자체가 아예 없어지는 겁니다. 그럼 저당권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없어지겠죠? 그게 원칙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마침 이 집에 자, 보험금이니 혹은 이게 예를 들자면 수용이 됐다라고 수용이 되면 그 부동산에 있는 소유권 이외에 다른 등기들은 다 말소가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 나중에 등기법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처럼 보험금, 즉 이 집이 자 뭐 멸실이 된다든지 이렇게 돼가지고 이 집이 없어지고 대신 이런 것들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보호 됐죠? 그래서 야들을 뭐라고 부른다라는 겁니까? 자, 가치 변형물 혹은 가치 대용물 요래 부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당권자는 이 가치 변형물에 와서도 자신의 저당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만약 저당권자는 여기에 손을 못 댄다라고 하면 은행 다 망합니다. 그러니까 야는 대출 받아갖고 올 때 뭡니까? 보험서 들리겠죠? 그리고 보험 들어놓고 집에 와서 불 확 질러버릴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돈을 안 갖고. 그럼 모르겠습니다. 그 아파트, 새 아파트, 신규 아파트 곳곳에 불 안 나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라고 하면 그러면 아이고 저 집도 대출 많은 모양이네 서로 그 생각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예. 근데 신규 아파트 불 잘 안 납니다. 예, 왜냐하면 여기 가가지고 저당권자는 자기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근데 이처럼 요런 성질, 즉 저당권자가 자, 이 집이 아니라 가치 변형물이라는 자, 대신에 가치 변형물이란 이 물건 위에 대신해가지고 저당권자가 자, 요 집 대신에 가치 변형물 위에서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런 성질을 물상대위성 혹은 물상대위권이라 요래 부른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요게 물상대위인데 자, 근데 물상대위를 하려고 그러면 일단 저당권자는 이 돈이 얘한테 지급되기 전에 미리 뭐 해야 된다라는 겁니까? 압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얘한테 섞여버리면 이게 보험금으로 받은 돈인지 아니면 원래 저당권 설정자가 갖고 있던 돈인지 이게 구별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게 보험금으로 받은 돈이다라는 걸 구별을 하기 위해서 그거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특정성 유지가 목적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거 밑에 가가지고 제가 조금 이따 써드리겠습니다. 예, 그것 때문에 이제 압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요쯤 해놓고, 자, 우리 위에, 12페이지 위에 박스 한번 보십시오. 342조. 자, 342조 보니까 물상대위에서 나옵니다. 예, 그래서, 자, 저당권은 저당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 자, 멸실, 훼손, 공용징수 요거를 자, 동그라미 하나씩 치십시오. 멸자 동그라미 하나, 회자 동그라미 하나, 공용징수 동그라미 하나, 공자 동그라미 하나. 그래서 요래 세 개입니다. 공멸회 다 죽었습니다. 예, 공멸했습니다. 그래서 공용징수 이게 수용입니다. 공용징수로 인해서 뭐가 나왔다라는 겁니까? 보상금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 멸실 내지 훼손, 멸실 훼손으로 인해 뭐가 나왔다라는 겁니까? 보험금이 나왔다. 화재 보험금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요거로 인해서 저당권 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 이게 보보입니다. 보험금이나 보상금입니다. 그리고 때려 훔쳐갖고 가치 변형물 내지 가치 대용물이다라고 요래 부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도 이를 즉 저당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즉 물상대위를 하는 경우에 그 지급 또는 인도 전에 미리 압류해야 된다란 말 나오죠. 그래서 예, 저당권을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압류가 요건이다라는 거 됐죠? 그거까지 조금 봤습니다. 그거 해놓고 자, 밑에 옵니다. 자, 밑에 자, 정리해놓은 거 양괄로 1번에 목적물의 범위에서 동그라미 3번입니다. 물상대위에서 자, 보니까 매매대금, 차임 등에 대해서도 물상대위가 인정되는가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매매대금이나 차임, 월세 같은 거 이것도 물상대위 할 수가 있는가? 자, 그러면 자, 됩니까 안 됩니까? 결론 안 된다. X. 왜냐하면 자, 조문에 뭡니까? 공멸회 세 개만 나오지 매각대금 혹은 차임 이게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자, 지금 매매대금이나 차임 여기에 대해서는 물상대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조문에 공멸회만 나오고 예, 뭐 지금 매각 혹은 뭐 임대 이런 건 안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상대위가 안 되는데 그러면 왜 조문에 공멸회만 나오는지 즉 매각대금
예, 차임 이건 왜 빠졌는지를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자, 갑이라는 애가 자기 집을 A한테 팔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매 대금으로 5억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 은행이 잠깐 해가지고 야, 내가 받을 돈이 1억 있는데 자, 이제 집이 요렇게 매매 대금 요거로 바뀌었네. 가치 변형물이 생겼네. 그러니까 내가 이것 좀 가져가자 1억. 그래서 이렇게 물상대비 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임대가 돼서 월세가 매달 100만 원씩 이렇게 오는데 야가 뭡니까? 그거를 계속 물상대비 해서 100만 원을 지가 찾아갈 수가 있겠느냐? 그 문제입니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안 되는 이유 자체는 자, 보십시오. 자, 우리 지금 물상대비라고 하는 것은 이 집 자체가 없어졌으니까 할 수 없이 가치 변형물 생긴 거 여기 가가지고 저당권 행사하자라는 겁니다. 근데 보십시오. 매매 대금이 지급이 됐다라고 하도 집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쫓아 추급하지 않습니까? 그 집엔 여전히 저당권이 있는 겁니다.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렵게 뭐 가치 변형물의 물상대비 그거 할 필요 없이 뭡니까? 매매 대금은 손 안 대더라도 야, 돈 안 갚으면 뭡니까? 이거 경매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예, 매매 대금이나 차임, 월세 이런 거에 대해서는 물상대위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문도 아예 공멸해 해가지고 3개만 고려 딸랑 나오더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자, 여러분은 그냥 어차피 시험은 보호밖에 안 나옵니다. 보험금, 보상금. 됐죠? 자, 요까지입니다. 요렇게 해놓고 자, 그거 다시 이어서 볼게요. 자, 매매대금 차임에는 물상대위가 인정이 되는가? 안 된다. 왜냐하면 추급할 수가 있으니까 구태여 물상대위 인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행사요건에서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해야 된다라는 말 나오죠. 그래서 물상대위를 하기 위해서는 압류를 해야 됩니다. 그 뒤에다가 요거 씁니다. 압류를 하는 이유는 예, 구별하기 위해서. 원래 있던 돈인지 아니면 보험금으로 하는 돈인지 구별하기 위해서 요렇게 자, 압류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됐고 마지막으로 자, 반드시 저당권자가 압류를 해야 되는가라는 건데 즉 압류를 해야지 물상대위를 할 수 있는데 저당권자가 반드시 지가 직접 압류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여튼 구별만 되면 되니까 자, 갑한테는 뭐 B, C, D 이런 다른 채권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들이 이거 얘한테 지급되기 전에 압류해버렸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야는 뭡니까? 땡큐 해가지고 지가 압류 안 하더라도 야는 그냥 여기 와가지고 물상대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건 뭐 같습니까? 그렇죠? 밥숟가락 얹어 넣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야들이 압류하면 야는 뭡니까? 그냥 손 안 대고 코 푸는 겁니다. 지가 압류 안 하고 그냥 밥숟가락 턱 얹어 넣는 아유 감사 해가지고 그냥 먹으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 잘 풀리면 뭐 이래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요거 그리고 요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목적물의 범위 해가지고 이제 논의가 되는 게 이런 것들입니다. 즉 예를 들자면 요 토지가 있다. 그러면 돈을 안 갚으면 저당권자는 요 토지는 경매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 당연히. 그런데 요 토지 위에 부합물이나 종물이 있다. 이것들도 당연히 경매할 수가 있는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 과실에 대해서는 이게 358조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하나 유의하셔야 될 게 자,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에 부합물 종물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저당권이 설정되고 난 이후에 생긴 부합물 종물에도 저당권액이 당연히 미칩니까? 항상 저당권 설정 전후 불문하고 항상 저당권액이 미칩니다. 그거 하나 유의하십시오. 그리고 과실입니다. 과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저당권액이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안 미친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제 돈 안 갚아서 경매하기 위해서 압류를 해버렸다라고 하면 예, 이런 경우에는 그때부터는 과실에 대해서도 저당권액이 미칩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 자, 땅이 자, 수용이 돼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보가 생겼습니다. 보보에 대해서는 저당권액이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미친다. 이게 가치 변형물입니다. 이걸 물상대위라고 그러고요. 보보 외에 매매 대금이니 차임이니
여기에 대해서는 저당권 효력이 안 미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말씀을 드려놓고요. 자, 요게 상당히 자주 나오는 내용입니다. 요거 됐고, 그리고 조금 쉬시기 전에 하나만 더 보고 좀 쉬시죠. 요거는 작년, 재작년에 35회 때 나왔던 시험 문제인데, 요번엔 요겁니다. 자, 요번에는 피담보채권의 범위에서 360조인데요. 요건 요런 내용입니다. 즉, 은행이 갑한테 돈을 빌려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자, 1억 빌려주고 연 이자로 10% 받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3년 뒤에 이제 갑이라는 애가 은행에 돈을 갚기로 이렇게 약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연 이자 10% 주기로 하고 이렇게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냐라고 하면, 예를 들자면 2019년 할까요? 19년, 20년, 20년. 1년, 2년, 3년, 20, 21, 22. 자, 요 1월 1일 날 빌려줬습니다. 3년 뒤에 내가 갚을게. 그러면 얘는 이제 2021년도 12월 31일이 만기가 되는 날입니다. 그럼 이제 얘는 1월 1일 날 돈을 갚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 날 지나면 이제 갚아야 되는데, 자, 못 갚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은행이 갑의 부동산을 경매하려고 그랬다라는 겁니다. 근데 갑이 은행에 가가지고 이제 빕니다. 미안한데 조금만 기다려주라. 그래, 내가 곧 해결해줄게. 뭐 이러다가 오늘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2, 3, 4, 5 하여튼 많이 끌었습니다. 몇 년 끌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왔다. 그래서 이제 은행이 더 이상 못 참고 경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시점에 25년도에 경매해서, 자, 오늘, 자, 이 집이 경매가 됐다라는 겁니다. 얼마에 경매가 됐냐라고 하면 2억 5천만 원. 요래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매각을 했으니까, 즉 우리 압류, 매각, 배당, 요 순서로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압류하고 매각하고 경매해가지고, 자, 이제 요 돈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갖고 이제 배당하는 겁니다. 얘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얘는 진짜 1억만 딱 찾아가느냐? 그겁니다. 예, 아니면 1억에 이자에 뭐 이 잡다한 거 다 때려 훔쳐갖고 찾아가는, 우선 변제 받느냐라는 겁니다. 요게 바로 피담보채권의 범위, 즉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되어지는 채권이 진짜 딱 요거만이냐, 아니면 여기 붙어있는 찌끄레기들, 이런 거 알파 이거 함께 다 받아갈 수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요게 360조에 나옵니다. 그래서 요게 2년 전에 구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금액을 탁 던져주면서 이게 우선 변제받는 금액 얼마예요 해서 이렇게 나온 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거기 5개가 나오는데 이거는 좀 기억을 해 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자, 저당 요 시점에 이제 우선 변제받는 거는 원금입니다. 원금, 원본 다 똑같은 말입니다. 섞어서도 관계없고요. 원금 1억, 이거는 당연히 우선 변제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자, 3년분의 이자, 자, 대충 10% 하니까 1억에 10% 곱하기 3년 하니까 대충 뭐 한 3천만 원 되죠? 그래서 요 1억에다가 3천만 원. 자, 요것도 우선 변제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위약금. 이것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위약금은 반드시 특약을 해야 됩니다. 위약금 특약이 있어야 됩니다. 즉, 예를 들자면, 여기서, 자, 갑하고 은행하고 계약을 체결하면서 3년 뒤에 돈을 갚고 여기서 한마디 더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때 변제하지 않으면 위약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라고 뭐 이런 거 한마디 적어놨다라는 거. 이래 되면 뭡니까? 이거는 우선 변제 받을 수가 있다라는, 이것도 함께 다 우선 변제 받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그래 이런 말이 없죠. 여기 지금 현재. 그러면 위약금은 없으니까 뭡니까? 빵원. 됐고, 그 다음에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자, 그러니까 원칙대로 하면 요 시점에 돈을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갑이라는 애가 정당한 이유도 없이 돈을 안 갚는 바람에 은행 입장에서는 여기 돈이 꽉 묶였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받아갖고 딴 데 또 돈놀이 해야 되는데 은행은 이 야 때문에 묶였으니까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여기서부터는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요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라는 겁니다. 근데 한 줄 내려와서 그러나 해서 한번 보십시오. 360조 전문 보십시오. 자,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 실행 비용을 담보한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그러나 지연배상에 대해서는 원본 이행기일 경과한 후 몇 년분에 한해서 저당권 행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1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2년이냐 3년이냐 해서 요거 갖고도 한 번씩 시험에 나옵니다. 딱 1년입니다. 자, 1년분에 한해서 우선 변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거 보니까 지연배상이란 말이 나오죠. 지연배상. 이게 바로 위에 나오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란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지연배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동일한 말입니다. 자, 그래서 왜 우리 저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제가 뭐 카드를 쓰는데 카드 대금이 뭐 이달에 50만 원 결제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은행 잔고가 50만 원쯤 충분히 있는 줄 알고 신경 안 썼다라는 겁니다. 근데 한 2만 원쯤 비는 겁니다. 48만 뭐 몇천 이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 그게 빠져나가고 카드사에서 문자가 오는 겁니다. 자, 고객님 잔고가 부족하오니 한번 확인 좀 해주세요 해서 자, 문자 왔다라는 겁니다. 그럼 저처럼 대범한 사람이 그거 신경 쓰겠습니까? 안 쓰죠. 무시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몇 번 오더니만 이제 안 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 저들이 뭐 별 수 있어 안 놓으면 내가 대범하게 이제 안 놓으면 되지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한 달 뒤에 자 그거 뭐 2만 몇천 원 남은 거 그거만 딱 나올까요? 아니면 그거다가 25% 이자 연체 이자부터 나오겠습니까? 예, 그게 바로 지연배상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우리 카드를 썼으면 약속대로 네가 약속한 날짜에 50만 원을 우리한테 결제를 해줘야 되는데 네가 정당한 이유도 없이 2만 원 덜 줬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네가 채무불이행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손해났다. 그래서 그게 미리 그 이자는 미리 자기들이 뭐 몇 달 얼마 25%입니까? 모르겠다. 하여튼 억수로 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게 연체이자 문다고 하는 게 그게 지연배상입니다. 그래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지연배상 같은 말입니다. 근데 야는 자 지금 몇 년 끌었습니까? 몇 년 끌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전부 다 우선 변제 받는 게 아니라 뭡니까? 요만큼만 1년분. 그래서 요거는 1년분에 한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왜 그랬느냐라고 하면 보십시오. 자, 언론행 입장에서는 이거 몇 년 끌었으니까 이거 다 남들보다 우선 변제받으면 좋지 않습니까? 근데 1번 저당권 언론행 뒤에 병은행이 2번 저당권, 정은행이 3번 저당권이 만약 있다라는 겁니다. 이래 되면 야는 많이 찾아가면 많이 찾아갈수록 좋겠지만 뒤에 있는 애들이 뭡니까? 찾아갈 몫이 적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순위 권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야, 그렇다면 자, 이 야들 보호한다라고 하면 1억 이거만 딸랑 주고 이런 것들 돈 안 주면 확실히 보호되는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근데 자, 나중에 공부를 좀 하시면 아시겠지만 요겁니다. 원본, 이자, 위약금 이거는 다 등기가 다 됩니다. 그러니까 은행이 2번 저당권자 은행이 갑한테 추가 대출을 해줄 때 등기부 보겠죠? 등기부 보니까 뭡니까? 야가 1억 빌려줬고 이자가 10%고 3년 뒤에 갚기로 했고 이런 말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야는 뭡니까? 대충 계산하겠죠. 그러니까 1억에다가 이자 하면 1억 3천에 이를 쭉 하고 그리고 이거 뭐 대충 한 2억 5천쯤 팔릴 거니까 그럼 나는 한 1억 좀 빌려주면 되겠네. 그래서 나름 이제 계산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겁니다. 이거는 등기가 안 됩니다. 등기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한번 보십시오. 돈을 빌리면서 연체이자는 어떻게 합니다라고 미리 정해놓으면 이놈 인간이 그러니까 제때 갚겠습니까? 안 갚겠습니까? 안 갚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는 등기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등기가 안 되니까 이런 은행들은 지금 갑이라는 애가 연체를 얼만큼 시킬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계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법에서 뭡니까? 야, 신경 쓰지 마라. 요거는 1년분에 한한다라고 요래 정해 놓을 테니까 너희들은 그 정도만 고려하라는 겁니다. 그럼 은행에서는 돈 빌려줄 때 뭡니까? 이것들은 다 등기되니까 1억 3천에다가 그래 혹시 갑이라는 애가 연차할지도 모르겠네. 그래서 요 1억 요 1년분 해가지고 요렇게 1년분 대충 계산해가지고 그러면 이게 아니라 한 9천 빌려주면 되겠네. 그래서 요렇게 계산이 가능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요거는 등기가 안 되기 때문에 법에서 1년분에 한한다라고 해서 요렇게 정해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저당권 실행비용. 자, 요것도 우선 변제 받는데요. 자, 근데 보십시오. 자, 실제 이 경매, 갑의 집이 경매가 된다라고 하면 그 경매 비용입니다. 뭐 감정평가 비용이니, 그리고 법원을 이용해서 경매하게 되면 경매 비용도 제법 나옵니다. 한 4,500만 원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물론 더 큰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서 경매 비용이 한 몇백만 원 나올 거다라는 겁니다. 원래 그 돈, 경매 비용은 누가 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야 때문에, 야가 제대로 갚았으면 이 꼬라지 안 나지 않습니까? 야 때문에 복잡하게 막 경매 법원에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되니까 야가 물어야 될 돈이다라는 겁니다. 됐죠? 근데 자, 법원에서 얘한테, 갑한테 자, 연락합니다. 당신 집이 경매가 되오니 경매 비용 530만 원을 언제까지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해서 문자 보냈다. 아니면 내용 증명 우편 보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 아이고 내 집 경매되네 해서 빨리 어디 가가지고 530만 원 구해갖고 법원에 530만 원 내겠습니까? 아니면 잡아째겠습니까? 안 그래도 집 나라고 열받아 죽겠는데 해가지고 잡아찔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법원은 절대로 공짜로 안 해줍니다. 공짜로 경매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법원은 일단 돈 내봐라. 돈 딱 다 완납하면 뭡니까? 경매 절차 진행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 야가 내야 될 돈을 뭡니까? 야가 대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매일 챙겨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게 저당권 실행 비용, 즉 채무자가 내야 될 비용을 채권자가 대납한 비용이니까 여기까지입니다. 5개. 그래서 요게 자, 피담보채권의 범위, 즉 저당권자가 요 집이 경매가 되면 우선 면제 받아갈 수 있는 몫이 5개입니다. 됐죠? 그렇게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료를 하는 1년분의 손해배상, 실행 비용까지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자, 요거는 2년 전에 사례 문제로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라고 해서 계산 문제인데 뭐 계산도 아니죠. 산수 문제인데 내용 자체가 크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5개 기억한다라는 거 그 정도 보시면 됐고요. 자, 이제 어려운 물권법은 대충 한번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서 조금 더 추가해가지고 요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점 하시고 조금 쉬시고 이제는 계약법 해가지고 조금 수월할 겁니다. 계약법 부분 이제 조금 쉬고 보시도록 하겠게요. 조금 쉬고 갑니다.